자, 여기 견적서인데요. 뭐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 견적의 자재 종류나 브랜드는 안 적혀 있네요? 아, 그런 건 다 쓰는 게 비슷비슷해서요. 어차피 전문가인 저희가 잘 알아서 해드려요. 그럼 공사 계획 같은 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처음이셔서 모르시네. 그거 적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저희가 단계별로 따로 연락드리면서 진행합니다. 아, 맞다. 친구가 하자보증 모험? 그건 꼭 들라고 하던데. 이건 소액공사라 굳이 안 해도 돼요. 보험 들면 괜히 비용만 올라가요. 계약금만 먼저 입금해 주시면 바로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계약금 40% 입금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철거공사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하도 올라서 아무래도 가격을 좀 더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이게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호구되기 싫으면 집중하세요. 예쁘고 또 현명하게 내 집 꾸미는 방법에 대해 오늘도 함께 알아보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보증 전문 똑변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고나연 대리입니다. 알아보증 시청자분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주제를 들고 찾아왔어요. 요즘 구축 아파트 매매 후에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연자님과 같은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인테리어하고 들어와서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네요.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민다는 걸 넘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집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만큼 기대도 크고 들어가는 비용도 큰데 정작 계약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공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하자보수 미이행, 시공 불량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테리어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과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아봐야겠죠? 맞아요. 먼저 견적서란 공사 전에 어떤 자재를 어디에 쓸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예비 설명서예요. 견적서를 통해서 내가 말한 요구사항이 업체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범위를 찾아가는 데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계약서도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견적서 어디서 받으면 좋을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안정감 있게 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잘 아는 동네 업체와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게 아니라 원하는 스타일이 명확하고 니즈가 많은 편이라면 플랫폼 업체에게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나연님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플랫폼 업체와 동네 업체에서 모두 견적을 받아본 후에 저희 아파트 시공 경험이 많은 동네 업체와 인테리어를 진행했어요.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 비해서 금액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고 도배, 마루, 주방, 욕실 등 기본 올수리를 했을 땐 한 2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고 비교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비용도 아끼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구현해줄 곳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기서 견적서 확인 팁! 사연자님의 상황과 같이 업체가 견적서에 기재된 공정 과정이나 구체적인 자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고민해보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할 때 견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 업체는 어차피 안 할 생각으로 부풀려서 견적을 잡기에 이런 경우 한 번쯤 경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하고서 이 업체와 진행해야겠다 판단이 서면 다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견적서 내용을 토대로 업체와 실제 공사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책임 소재와 공사 일정, 돈 지급 조건까지 명시되기 때문에 분쟁 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예요.
즉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죠. 추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의 6가지 팁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변호사님, 첫 번째 팁은 뭐예요? 바로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거예요. 공사의 시작과 끝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공사가 끝도 없이 지연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명시해야 돼요. 실제 계약서를 함께 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상호공사 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명, 공사장소 다음으로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입주 일정을 고려해서 공사 일정을 명확하게 적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만약 업체가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아보징! 다음으로 두 번째, 공정표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공사가 언제 진행되는지 일정을 명시한 표로 이 공정 조건을 기준으로 공사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게 돼요. 따라서 공정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금 지급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공간에 어떤 공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견적서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서에 반영되는 공정표에는 각각의 공정명, 시작일, 종료일, 공사 위치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꼭 포함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두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는 공정표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해서 꼭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아보징!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핵심,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조를 제시하고 있죠. 계약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정도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연자님의 상황과 같이 40%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금은 공사의 착수 의사를 확인하고 자재 구입 등 초기 자금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과도한 금액을 선지급하게 되면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도 큰 금액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사 미이행, 연락 두절, 잠적 등으로 피해가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다음으로 중도금은 날짜나 공정표상 일정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미리 정해야 돼요. 자재비나 일정 핑계를 대면서 무리하게 입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명확히 표시해 두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순히 금액과 지급일만 명시할 게 아니라 추가로 어떤 공정을 어느 날짜까지 마무리해야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철거공사 7월 1일까지 마무리하면 300만 원 지급처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급 기준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공정 완료 여부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업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돈만 받아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사연자님 상황과 같이 공사 중간에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의 견적서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와 같은 조항을 논의 후에 반영해 두시면 좋으니 참고해 두세요. 알아보징! 이번에는 위약금 조항입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도급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항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반대로 소비자가 공사를 무르는 경우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2~3배 이상 높게 잡혀 있다면 업체 입장에선 공사가 진행되는 것보단 소비자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약금이 높을 경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분쟁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위약금 조항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알아보징!
다음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업체가 무상으로 보수해줘야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의 적정 하자 보수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1, 2년 정도로 정하고 있어요. 특히 누수, 전기, 타일 등은 시공 후 시간이 지나서 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하자 보수 기간을 두는 게 좋고, 하자 발생 시 보수 시기와 방식, 책임 소재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갈수록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보증! 바로 하자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자 보증보험은 공사 완료 후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업체가 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S자의 서울보증에서도 하자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네, S자의 서울보증에서도 하자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단 하자 보증에 가입하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인테리어 업체이고, 소비자는 피보험자로서 하자 보증서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가 요청을 해야 되고 업체가 응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자 보증 보험은 계약서상 공사 완료 시점이나 준공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 보증서를 요청하면 업체가 S자의 서울보증에 증권 발행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일부 업체의 경우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하자 보증서 제출 시 잔금 지급 등의 문구를 추가해두면 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설렘으로 시작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도록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아보증 시청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